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한번 보시죠. 8페이지 맞네요. 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공 B의 서술형 1번인데 다음은 능동적 읽기 단원의 제재와 수업 계획이고요. 읽기 과정이 이게 중요합니다. 상호작용 모형에 근거하여 수업 계획에 나온 문제점을 비판하고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보면 이겁니다. 이거 보면 지금 교육 자체를 할 때 교육에서 지금 읽기 활동이네요. 이 읽기 활동이라고 했을 때 읽기 활동과 관련된 독서 모형이 3가지가 있다고 보고 제 수업 때는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4개가 있다고 보죠. 4개가 있다고 제 수업 들어보셨습니까? 4개가 있다고 보고 현행 교육 과정이 아니라 서양에서 미국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론으로 따지면 5개가 있다고 봐요. 5개가 있다고. 5개가 있다고. 그럼 얘기 들어보면 지금 5개는 못 찾겠지만 들어보시면 다 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독서 활동을 할 때 각각의 이론들부터 각각의 조그만 단위들을 모두 모아서 전체 합으로 만드는 게 있어. 뭡니까 이거? 상향식 독서입니다. 들어보신 것 같죠? 자, 설명 이렇게 해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이게 텍스트 요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뭐가 있고 독자가 있고 의미가 올라가는 상향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 독서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건 독자의 마음이야. 독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독자가 생각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 이게 뭡니까? 하향식이라고 보는 거죠. 독자가 텍스트를 지배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 근데 하향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 이론 설명 나중에 할 거니까 혹시나 하면 하향식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죠. 문제점이. 다시 하나씩 할까요 그냥? 상향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면 1시간인데 상향식으로 가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독자가 수동적이 돼버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텍스트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텍스트만 읽으면 똑같은 의미를 받아야 돼. 근데 실제로 텍스트를 이렇게 이론을 해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린 다 바보예요 지금. 우린 다 서울대학교로 가야 돼. 왜? 똑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애들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올 필요가 없어. 다 임용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왜? 공부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론서에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독자 요인을 중요시 여겨. 이런 관점에서 하향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하향식에 문제점이 있어. 뭐가 문제점입니까? 독서 활동인데 뭐가 없어? 텍스트가 없는 거예요. 책 읽기 활동인데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 그렇죠? 텍스트 요인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거 2개를 묶습니다. 하나로. 어떻게 묶어요? 내가 생각하는 걸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향식에 독자 요인에 뭐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증거화시키자. 이때 이 증거가 어디에 들어있다? 텍스트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내용들을 텍스트에서 맞춰간다. 이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상호 작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읽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원래 독서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읽기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독서 활동은 개인적인 활동이야. 개인적인 활동. 원래 책 읽기 활동은 책은 혼자 읽는 거잖아요. 같이 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원래 독서 활동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이런 이론들이 들어와. 독서 활동은 개인적 활동이 아니야. 사회적인 활동이야. 무슨 이유냐면 내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인지, 사회에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 텍스트 읽기 활동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책을 읽는 것은 여기 나온 내가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책을 쓴 사람과 책을 읽을 사람들의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내가 올바른 의미를 찾아가더라. 이게 뭡니까? 상호 교섭식이에요. 지금은 안 나와. 현행 교육과는 여기서 끝나요. 상호 교섭식은 분명히 나와요. 나중에. 이 다음에 나오면. 2015, 17, 20 되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제가 이걸 잡아드리냐면 이거 다음에 나오는 이론이 또 있어. 이거 뭐냐면 독서 활동이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나발이고 무조건 사람들이 모두 다 교섭을 통해서 이룰 거야. 근데 이거는 의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깨져버리냐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의사소통을 2가지로 볼 때 의사소통은 도구로 보거든요. 도구로 봐.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 말로 하는 걸 가지고 수단을 통해서 볼 때 말로 하는 거에서 말하기와 듣기가 있고 글로 하는 거에서 무엇입니까? 쓰기와 읽기가 있어. 그렇죠? 작문과 독서가 있고 말하기와 듣기가 있는데 수업이 좀 길어지는데 토토가 봐야 되는데 맡기기 전에 가야 되는데 화법이 있고 작문 독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개를 이렇게 묶는 이유는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화법은 사실 화법을 묶으면 안 되죠. 어떻게 묶어야 돼? 말하기와 듣기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실제로. 근데 우리가 하나로 묶었어. 왜 묶어요? 넌 진짜 못생겼다. 넌 밥맛 떨어지게 생겼어. 넌 재수가 없네? 너 뭐야?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너 진짜 못생겼어 혜진아. 너 진짜 못생긴 것 같아. 그럼 혜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 진짜 못생긴 것 같아. 너 병신 같아. 너 미친 것 같아. 너 또라이.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혜진이 지금 어때요?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건데 너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나한테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말할 때 하던지 고개를 젓던지 얼굴이 빨개지든지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순간 반응이 직접적으로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말하기와 듣기를 나눴지만 사실은 말하기와 듣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화법으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제가 혜진이를 지금 한 달 만에 봤는데 여기에 뒤에 제가 씁니다. 이렇게 글을 쫙. 그냥 잠깐만 있어봐. 나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접었어 이렇게. 혜진 나 고시원 가서 꼭 봐. 밥 먹고 봐야 돼. 자기 전에 봐. 혜진이가 막 기대하고 있죠. 이렇게 선생님 나한테 뭐를 적어주는 거지. 집에 가서 딱 봤는데 혜진아 너 진짜 못생겼어. 너 또라이 같아. 너 병신인 것 같아. 너 다음부터 나 보지 마. 있다고 합시다. 그럼 혜진이 지금 어때?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죠. 나쁜데 내가 글을 쓰는 순간에는 혜진이는 반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작문과 독서는 사실은 하나의 활동이잖아요. 내가 글을 써야 글을 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시간이 간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끊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 이론상으로 볼 때 상호 교섭식도 함께 이루고는 있지만 글을 쓰는 것과 글을 읽는 게 분리되는 시간적 간격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깨져버렸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페이스북에 혜진이는 진짜 못생긴 것 같아 썼어 이렇게. 근데 나머지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혜진이는 유유를 썼어. 예를 들면. 그럼 보세요. 내가 글을 쓰는 순간에 그때의 반응의 시간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죠? 그렇죠? 내가 카톡에 혜진이는 계속 혜진이 못생겼다 그러지? 민정이로 합시다. 사실적으로. 민정이는 못생겼으라는 말 내가 카톡에 쓰고 싶어. 대화명으로. 카톡 프로필로 쓰고 싶어. 그렇죠? 쓰는 순간 민정이는 어때? 이거를 보고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민정이가 내 카톡을 본다는 인식을 하면 내가 민정이는 진짜 못생겼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가 친구 추천에 떠 이렇게. 그냥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걔를 의식해서 내가 사진을 못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렇죠? 왜? 내가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상대방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문과 독서는 서로 따로 떨어지는 거였는데 점점 필자는 독자를 의식하게 되고 독자도 필자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 떨어졌다가 필자 독자에게만 갔다가 점점 독자가 필자를 의식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글쓰기 활동이냐 글 읽기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이라고 하는 텍스트 수단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가 전달되는 과정을 하나로 봐버리는 거. 마치 뭐처럼? 화법처럼. 화법처럼. 말하기 듣기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장문과 독서가 하나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임용시험에 계속 나와요. 지금 이게. 계속 나와. 뭡니까 이거? 이게 대화주의예요. 대화주의예요. 대화주의. 문제가 이거죠. 문학 공부하실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낭만주의, 모더니즘, 초현실주의를 세 개라고 합시다. 그럼 낭만주의, 모더니즘, 초현실주의, 어떤 뭐 사실주의 뭐 이런 이론들이 나올 때 이런 이론들이 서양에서는 300년, 400년에 걸쳐서 내재된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은 유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고 사실주의에서부터 낭만주의로 갔다가 모더니즘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뭐 바로크주의 나오고. 근데 우리 문학은 앞서 말한 것처럼 외국의 문학을 바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이론들이 문학적 경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해사조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동시에. 쌤들이 공부하실 때 폐어, 백조, 창조 이런 거 보면 의미들이 다른데 동시에 나와버려.
어느 경우에는 순수문학주의가 나오는 과정에서 카프가 있기도 하고 카프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국민문학이 나오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다시 분리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 상은 그때부터 초현실주의 쪽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 문학의 특징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문학을 내재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다른 쪽의 이론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근데 독서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인지주의 이론이 그냥 우리들이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60년대 이후부터 70년대 때 유행했던 인지주의 이론을 어떤 몇몇 학자들이 우연의 일치로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오는 선생님들이 우연의 일치로 거기에 유학을 갔다가 그걸 배우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노명환 쌤이고 무슨 선생님 있잖아요. 한철호 쌤 이런 분들이 박용목 쌤 이런 분들인 거죠. 근데 그 이론이 그 다음 세대로 가다 보니까 또 유학을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갔다 들어왔어. 근데 그 텀 사이에 이게 끼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유행하는 이론이 미국에서는 대화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80년대 이론, 90년대 이론이 되는 거고. 2000년 초반 이론이 잠깐 있다가 넘어갔는데 서양에서는 이게 이순서대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교육 과정에서 이건 없어. 근데 이게 나오고 있어. 왜? 이게 신이론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독서 활동의 경향은 5개의 경향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근데 둘 다 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아요. 임용시험에서만 2번 나왔어요. 우리는 그냥 크게 이렇게 보긴 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이해되시죠? 이렇게 봅니다. 그럼 크게 보면 3개만 보고 하나는 상향식, 두 번째는 하향식, 세 번째는 상호작용식. 여기까지밖에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독서와 작문은 따로 떨어진 분리된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활동으로만 보고 있더라. 이해되시죠? 이 3개만 봅니다. 이 3개를 가지고 내용을 하는 건데 각각에 대한 비판 이론이 나오는 거죠. 비판 이론. 근데 이건 있어요. 원래 이론상으로 볼 때는 상향식과 하향식과 상호작용식이 원래는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라 그때 처음부터 학자들은 같이 갔었는데 주도를 하고 있는 이론 등이 커지는 거죠. 점점. 이해되시죠? 오늘까지는 행동주의만 하고 내일부터는 인지주의가 이게 아니라 행동주의가 가는 과정 속에 인지주의도 발전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유행이 인지주의가 되는 거야. 쫄바지만 입을 때는 힙합 바지를 안 입는 게 아니라 입는 애들도 있어. 촌스러웠어 그냥. 근데 걔들이 힙합 바지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걔들의 유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3개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론을 공부할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해요. 상향식을 비판하는 관점으로 하향식이 나오고 하향식의 비판적 관점에서 상호작용식이 나오는 거 이것도 맞아. 근데 문제는 이 상호작용식을 상향식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상호작용식을 하향식의 관점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각각 이론들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게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론은 비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만 보고 문제를 볼게요. 오른쪽부터 볼게요. 전공 제 거 문제 중에 전공 서술은 8번부터 볼게요. 자료를 보면 자료 1에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자료 2에 나타난 이론을 바탕으로 뭡니까 이거? 자료 2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료 1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라고 하는 거죠. 자료 1을 보니까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기억도 잘해. 이거 기출문제 아마 제가 변형일 겁니다. 내용 해석 방향이 남과 달라. 얘는 뭡니까? 내가 글을 읽을 때 글은 잘 읽어.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해석이. 근데 이 해석이 무슨 해석이야? 나 스스로 해석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겁니까? 이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문제가. 어떻게 문제죠? 해석의 방향이 다르니까.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두 번째 볼게요. 독서 활동은 독서에 대한 이해는 안과는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교사를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효율적이야. 이때 교사는 학습의 경험을 해석하고 학생들의 인지적 활동과 정의적 반응을 도와줌으로써 독서 활동을 촉진시켜. 그럼 독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해 안 되세요? 독서 활동이 자료 1에서는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자료 1에서는. 얘는 혼자 하고 있잖아요. 자료 2에서는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같이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설정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은 상향식 떠나서 하향식, 이거 2개로 봐야겠다. 차라리. 하향식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 때문에 해석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남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 어떻게? 교섭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작용적으로, 상호작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하나. 그렇죠?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볼게요. 서술형 2번인데 올 겁니다.
가를 보니까 두 번째 서술형 12번 모든 글은 종류와 목적에 따라 관습적인 전개 방식을 갖추고 있다. 여기까지 읽으면 끝이에요. 뭡니까 이거? 상향식. 그렇죠? 가는 상향식이고 나는 후민이와 흥모입니다. 잘 사고 있겠죠? 비타 300 있지? 비타 300이야? 500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죠. 착각. 착시, 착각 뭡니까? 네? 인지주의? 형태심리야. 인지적? 구성주의로 봐도 되겠죠 이거? 인지주의로 봐도 되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 관점에서 뭐를 비판하는 거야? 상향식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지주의의 관점에서 혹은 인지 구성주의 중간쯤 되니까 인지주의 관점에서 상향식을 비판해 보아요. 어떻게 비판할 수 있죠? 모든 글은 독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비타 300은 누구나 똑같은 건데 내가 비타 500을 많이 먹었다면 나도 모르게 뭘로 보는 거야? 비타 500이라고 인식을 하더라.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왼쪽에 나오는 문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수업 계획을 보니까 수업 계획의 수업 전개 양식 보세요.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낱말부터 봐. 낱말을 보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문단을 정리하네. 문단을 본 다음에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주제를 파악해. 그럼 얘가 지금 수업 계획 4개 중에 수업 전개 중에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첫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가 목적이죠. 주제를 찾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낱말부터 내용을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걸 오디오 듣는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똑같은 건데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거라고 하세요. 다 이거잖아 지금.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상호작용 모형의 근거에서 비판해 보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비판해봐. 상호작용이니까 이쪽이죠. 어떻게 그냥 뭐가 문제야? 글을 읽을 때 너 혼자 글을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의미를 남들과 맞춰봐. 이게 하나. 의미 파악으로서는 좀 맞겠네요. 의미 파악의 상호작용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활동은 누구 활동이야? 학생들의 동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활동이에요, 그냥. 그렇죠? 이건 지금 독서 활동에서의 상호작용이 되는 건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상호작용도 들어갈 필요가 있어. 독서는 개인적인 활동인데 이 개인적인 독서 활동이 교수학습, 교실 상황에 들어오다 보면 이거 무슨 활동이 되는 거예요? 교육 활동이 되는 거죠. 교육은 개인적인 활동입니까? 사회적 활동입니까? 사회의 가장 축소판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학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80년대 때 이문열, 전상국 뭐합니까? 학교를 배경으로 소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사회를 상징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학습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적 활동을 보는 거죠. 그 문제가 이거죠. 1번만 가지고 보면 독서 활동을 할 때 독자가 어떻게 해야 돼? 내용을 모든 걸 결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내용 등을 정리해 나가야 돼. 근데 문제는 이 활동을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나 혼자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친구가 됐든지 뭐 동료가 됐든지 선생님 됐든지 어떤 부분들을 피드백해 줄 필요가 있더라. 하나. 이해되시죠? 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보는데 이 문제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서술형이니까 이론이. 이겁니다. 제가 미미한 강사니까 소문이 안 나잖아요, 원래. 소문이 안 나는 강사인데 찍다 보니까 막 몇 개가 막 걸려요. 이렇게 얻어 걸린 게 있었어. 제 수업을 듣는 애들만 아는 적중이죠. 아무도 모르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2년 전에 쓰기욕구 수업을 하나 찍었어요. 얻어 걸려요. SQ3R을 한번 냈었는데 이건 제가 맨날 자랑하잖아요. SQ3R을 문제로 냈어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전공국어에서 무슨 SQ3R, 그거는 교육학과 아니냐고. 근데 나왔습니다. KWL도 나왔어요. 그때 느꼈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국어교육론이 전공 국어 이론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우리들이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독서는 국어의 이론이 아니잖아. 수학에서도 독서가 있을 거고 과학도 독서가 있을 거니까. 근데 이 독서의 파트는 교육학적 관점이라는 인식을 했었는데 내용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국어 전공자들은 끌어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거로만. 이해되시죠? 마치 도구교과처럼. 끌어오다 보니까 SQ3R, KWL, KWLA, KWLU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이 2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이런 말을 했었어.
독서 이론을 상향식 이런 것으로 보면 당연히 맞고, 여기서 상호 교섭식 대화주의 보는 것도 맞고, 한 번 더 나갈 것도 있어. 무엇? GRP, DRA, DRTA 중요해. 실제로 문제를 오늘 지금 프로젝트 제가 가져왔었는데, 문제를 이제 갖고 왔던 문제를, 그 문제를 갖고 왔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신의 이론이 DRA보다 무엇이 더 좋다? DRTA가 되는 거죠. 그러면 DRA와 DRTA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 T죠, T. T가 중요한 게 아니라 T의 무엇이 중요하냐면 T의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T의 주체. 이거 모르신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DRTA에서 T의 주체가 누구로 설정되기 때문에 학습자예요, 학습자. 그렇죠? 근데 보세요. DRT는 생각하다니까, 싱킹이니까. 생각하는 주체가 학습자야. 근데 이게 생각하는 주체가 학습자는 맞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누구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DRT는 철저하게 교육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습자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학습자가 생각할 수 있도록 뭐라는 게 중요한 거야? 지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들어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기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를 보고. 저는 놀랐어요. 저도 똑같은 문제를 냈었거든요. 어떻게 됐었냐면 저는 이렇게 냈어요. 다음 중 DRTA 활동에서 이에 알맞는 수업 전개 방식과, 이렇게 냈어. DRTA가 있는데 이 DRTA를 5월 둘째 주에 내더라고, 제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설정한 다음에 각각의 순서에 맞는 교수학습 전략들을 쓰셔야 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잖아요. 근데 네 번째 나오는 게 독서 지도인데, 이 독서 지도가 왜 중요하냐면, 독서 지도가 무엇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T와. 그럼 대표적인 게 아이들의 학습자에서, 이 아이들의 학습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질문하기가 중요한 거예요. 질문하기. 그럼 독해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뭘 하는 거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근데 이때 질문의 특성이 있는 거죠. 어떤 특성이냐면, 이때 질문이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생각을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생각? 독서에 대한 생각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내도록. 근데 이게 발전시켰어요, 요즘에. 예전에는 이때 질문은 텍스트에 대한 확인 차원이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질문 독서를 세 개로 끊어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거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세 개로 끊어서 독서 전과 중과 후에 질문 내용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독서 전에는 무슨 활동? 예측을 시키는 거지. 근데 예측을 시키는 건데 애들이 자연스럽게 예측이 안 돼. 혼자 되는 건 스스로의 독서인데 아이들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교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머리글을 가지고 찍어주던가,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던가, 예를 들면 주제가 무엇일 것 같냐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서 중 활동에 예측하고, 독서 중에서는 자신의 예측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후에는 독서에 확인된 내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활동을 교사가 스스로 해주는 게 아니라 교사가 뭐만 제공하는 거야? 단서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독해지도에. 이해되시죠? 이 부분들 찾아보세요,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하고, 지금 이 활동이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DRTA가 되는 거면 문제가 지금 두 개입니다. 세 개면 어떻게? 하나는 이걸 알고 있느냐. 그렇죠? 두 번째, 실제적인 교수 학습 상황에서 상향식과 상호작용식을 구분할 수 있느냐. 세 번째, 그 중에 상호작용이잖아요. 누구와 누구의? 학습자와 교사의 상호작용이니까. 이 교수 학습적 상황 속에서 내용 등을 진단 및 지도할 수 있느냐 여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막히면 문제 못 풀죠. 물론 풀 수도 있겠지만, DRTA인지 몰라도 상호작용으로 때려 맞출 수가 있겠지만, 시험 때 DRTA를 알고 풀었으면 이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보시는 개론서, 이론서에 이때 나오는 교수학습 전략이 다 나와 있어요. 허무할 정도일 겁니다. 집에서 찾아보세요, 한번. 이해되시죠? 알고 썼습니까? 알고 쓰셨으면 다 맞췄을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스타일은 되게 비슷비슷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형의 사실은 문제입니다. 1년 동안
얻어 걸린 거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얻어 걸린 게 아니라 독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계속 문제를 냈거든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론 등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론은 누구나 외워요. 학원 다닐 필요가 없잖아. 이론을 외우려면. 집에서 그냥 혼자 공부하세요. 해설서 사가지고 해설서 15,000원이면 말해도 됩니까? 저기 어디 서점 있잖아요. 서점. 희소 밑에 있는 서점. 고시로 시작하는 마당으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15,000원만 주고 하나 사셔. 이렇게. 361호인가 그거 있잖아요. 2011 361호입니까? 혼자 공부하세요. 혼자. 근데 혼자 공부해도 인식이 안 돼. 왜 그러냐면 혼자 공부하면 똑같아요. 상향식 같이 공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만 외우는데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라고 하잖아요. 안 되면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비판해 가고 분석해 가고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의 이론만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이 하나 이론이 나오려면 96년도쯤에 임용시험 보셨으면 돼. 2002년도 이전쯤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 이 문제가. 하나 보시고. 제가 문제를 만들 때는 설명하는 게 많아야 좋잖아요. 문제가 몇 문제 안 되니까 하나 이론만 가지고 안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트렌드가 아마 될 거예요. 올해 되면. 하나 보시고 넘겨볼게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이 9페이지고요. 이 9페이지는 사실 너무 제가 죄송스러웠던 게 오늘 좀 작년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게 제가 작년 3월 달에 문학 수업을 할 때 제가 올해가 문학 2년차 문학인데 작년에 문학을 할 때 되게 추상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들자마자 제가 뭘 했냐면 구체적인 작품을 좀 보려고 하는데 가장 공인된 내용이 무엇일까를 보다가 생각했던 게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3월 달에 수능 스터디를 했었어요. 근데 수능 스터디인데 수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능에 나오는 작품이 있으면 그걸 논문을 엮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강을 안 찍고 자유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작품 했는데 6시쯤에 끝났잖아요. 저희가 1시부터 해가지고 막 도중에 못하겠다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논문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반박하는 거죠. 이렇게 저도 안 읽어본 논문을 가지고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뭐 저만 분석했겠습니까? 다 분석했겠죠? 누구나. 수능 문제와 임용시험에 나오는 작품군들이 3년 이내에 대부분 겹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대표적으로 딱 한 명만 잡으면 이호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한 5년 전에는 아무도 언급을 안 했어. 비평에서만 조금 나왔던 인물이에요. 근데 수능시험과 임용시험에 계속 나와. 탈양, 체일남 계속 나옵니다.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거. 그래서 분명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중요할 거다.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작년 수능시험을 볼 때 뭘 설명했었냐면 구음홍이 되게 중요한데 구음홍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변형을 시켜가지고 옥루몽이라는 작품이 나왔거든요. 변형노예. 근데 이게 또 나올 거야 분명히. 겹친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제가 재밌는 게 올해 수능 시험을 제가 꼭 풀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 약속했던 게 올해 수능 시험을 제가 풀어줄게 작품들을. 그건 너희들이 훨씬 이익이 있을 거란 말을 했어요. 근데 막판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수능 문제를 안 풀어줬어 사실은. 제가 그냥 하기 싫었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 약간. 근데 수능 시험을 봤던 그 다음 주에 혜진 쌤이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제가 사실 기행가사가 나온다 했었거든요 임용시험에. 근데 기행가사가 수능 시험에 나와가지고 아쉽다 뭐 이런 얘기하다 제가 감동적 얘기했다가 아쉽다 했는데 혜진 쌤 저한테 그랬어. 쌤 시는 누구 나왔어요 하니까 현대문학 누구 나왔어요 하니까 오장환이 나왔대. 기억 안 나죠? 오장환이 나왔대. 근데 오장환이 깜짝 놀랐거든. 수능에 오장환 나왔단 말 듣고. 오장환은 우리 임용에서 건들질 않아요. 현대문학사에서. 왜 그러냐면 납북이니까. 근데 오장환이 나올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 원래 오장환이 나왔던 것은 서정주가 원래 나오는 건데 서정주에 대한 변형이다. 왜? 시인부락이기 때문에 하나의 내용이 엮여지기 때문에. 근데 시인부락은 기본적으로 설명이 기억나죠 갑자기? 시인부락이 나올 때는 뭐만 보면 되냐면 국민문학만 보면 돼. 국민문학. 국민문학인데 예를 들면 30년대가 이렇게 있는데 30년대 이전에 20년대였어 이렇게. 그리고 20년대의 주된 헤게모니가 카프였어. 제 아이디입니다. 카프였어. 카프. 카프가 되게 융성했는데 카프의 가장 큰 특징은 목적 중심이야. 목적 중심. 목적이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그냥 진술하고 싶죠. 진술하다 보니까 문학은 신미성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말을 흐릿하게 해야 되는데 얘들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져.
카프가 문학색 떨어진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싸워. 1차 카프 논제, 2차 카프 논제. 기와 뭡니까? 기둥과 석가래 논제. 뭐야? 문학성이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문학가야? 비판을 받습니다. 물론 이걸 극복하는 게 임하가 되겠지만 이게 있다 보니까 30년대 때 정치적 사건으로 카프가 쇠락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반동이 나와요. 반동이. 이거 그냥 큰 문제로 국민문학파라고 하는 건데 이들의 생각이 달라. 이거죠. 이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내용적인 면이고 그렇죠? 내용적인 면이고 형식이나 표현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얘들은 직접 표현하는 거잖아요. 비문학적 표현. 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애들은 내용적인 부분을 목적을 빼버리자.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서정적인 정서만을 표현하자. 애들 있겠죠. 어떤 애들은 이 표현적인 부분에서 표현을 어떻게 하자.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문학적으로 하자. 문학적인 표현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정서적인 부분으로 계속 가는 애들이 있어. 그냥 인간의 본성의 마음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시인불학애들이죠. 어떤 애들은 표현적인 부분에서 문학적인 걸 계속 가져오면 되니까 심리적으로 계속 끌어와. 이게 한국적 모더니즘이에요. 한국적 모더니즘. 이 두 부류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구인회가 있는 거죠. 30년 대표적으로 구인회로 잡는데 구인회를 제로자는 친국민문학 반 카프. 우리가 볼 때는 시인부라 구인회 다 똑같이 보면 돼. 이해되시죠? 이 관점이 있었어. 근데 이 문제를 할 때 항상 대표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문학적인 부분에서의 모더니즘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한국식 모더니즘이에요. 표현 양상에만 침착한. 표현 양상에만. 김기림이거나 김강균이거나. 근데 어떤 애들은 모더니즘이라는 의미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실제로는. 얘들은 구시대 관습에 대한 거부예요, 그냥. 그냥 거부만 하면 다 모더니즘이야. 오늘 날릴 거니까. 오늘의 반대가 뭡니까? 어제니까. 과거에 대한 부정, 권위에 대한 부정, 관습에 대한 부정이 모더니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부정을 얘들한테 가다 보니까 무엇으로만? 여기에만 침착해버리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게 나옵니다. 근데 위에서 지금 정서로 간 애들이 시인불학이 되는 거고 이 시인불학 애들은 자신들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죠. 재밌는 게. 정서를 표현해야 되는데 정서만 표현하기 위해서 내 마음만 씁니까? 그렇지 않죠. 내 정서는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 그러니까 나의 정서는 어디에 종속되자면 상황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면 30년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중에 가장 암흑기가 두 개로 보는데 세 개로 볼 수 있겠다. 하나가 30년대, 50년대, 70년대로 보는 거죠. 식민지, 전쟁, 독재.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얘들은 모더니즘을 그냥 우리가 그냥 표현이라고 합시다. 그냥 쉽게 그냥 표현이라고 했어. 그냥. 표현 양상이라고 그냥 봅시다. 표현 양상인데 이 표현 양상을 하기 위해서 뭐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비어있잖아. 내용을 끌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내용을 찾는 거예요. 내용. 찾다 보니까 쉬운 내용이 뭡니까? 당대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황. 내용은 상황이고 표현은 모더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기법. 새 기법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재밌는 게 이겁니다. 지금 수업이 좀 길어지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카프도 사실은 사실주의야. 경향이니까 현실 사회를 지금 보여준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경향에서 그냥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들도 상황이 지금 다 사실이잖아.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실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착각을 해요. 30년대에도 얘들도 사실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상황들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서나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끌어오는 제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사실주의로 말하지 않고 세태라는 말을 많이 써. 세태. 세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지용은 모더니스트입니까? 사실주의입니까? 다 모더니스트라 그래. 백석도 모더니스트죠. 근데 얘들이 내용이 다 뭡니까? 고향을 잃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와. 왜? 얘들이 살던 시기가 30년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모든 내용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얘기를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죠?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30년대가 내용은 모더니즘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때 사실, 세태가 중요한 거예요. 세태. 이 세태가 무슨 세태야? 식민지죠. 식민지. 가장 암울한 시기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요. 당대 사람들이 유행하던 상징이 있어요. 상징. 관습적으로 쓰는 하나의 상행이 있었어요. 뭐냐면 조선시대 때 시조를
쓰는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이상향을 무엇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자연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자연으로. 그러니까 윤선도든 송순이든 이황이든 이일곡이든 얘들이 보는 뭐 상춘국도 마찬가지고 얘들이 생각하는 모든 자연이 사실은 진짜의 자연이 아니야. 관념적인 자연으로 가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30년대의 식민지도 하나의 관념적인 공간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수렴돼요. 이게 뭐냐면 고향이에요. 고향. 고향. 30년대의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곳의 이전인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고향 어떤 고향이야? 과거로서의 고향은 행복했던 곳. 지금은 힘드니까. 근데 현재 고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향의 특성은 현재는 부재고 그렇죠? 나는 이거를 그리워하는 거죠. 이게 30년대의 모든 공통이에요. 모든 공통. 제가 문화 설명할 때마다 30년 전 나오면 뭐만 찾으면 돼? 고향만 찾으면 돼. 고향. 고향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없다고 해서 슬퍼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없으니까 없어지기 전에를 그리워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고향이 있긴 한데 떠나온 상황만을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없어지기 전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백석이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고향을 그냥 그리워하는 건 누굽니까? 정지용이 되는 거예요. 정지용이 되는 거고 이용학은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물론 그림 고향을 제가 분리시켰지만 근데 오장환은 시인부락이야. 시인부락이 누가 있어요? 시인부락의 정치적 지주. 실제로 오장환의 스승이잖아요. 정지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장환은 정지용이야. 혹은 서정주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내용으로 보니까 정서 표현으로만 보면 서정주고 전체적 맥락으로 보면 정지용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찾으시면 돼요. 고향. 하나. 두 번째, 모더니즘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구인회인데 구인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박용만을 보진 않잖아. 전 딱 2명밖에 안 봐요. 구인회. 3명 보긴 하는데 이태준도 있긴 한데 보통 2명. 누굽니까? 누구죠? 이상이랑 박태원이에요. 근데 보세요. 얘들도 식민지 상황을 써. 세태로. 근데 문제는 얘들이 사실주의 작가들이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거기에 나오는 비판성을 가질 건데 얘들은 중요한 게 뭐야? 사회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지식으로서 글을 쓰는 방식을 작품에 투영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얘들은 사실에 대한 뭐가 없어요? 비판이 없는 거예요. 사실만을 그려 그냥. 그러니까 박태원은 청년 백수인 구보가 사대문을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걸으면서 뷰파인더로 이렇게 남들을 관찰하는 거. 천병풍경에서 급사 뭐죠? 점원인 아이가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항상 새로운 소설 작법. 스킬의 싸움이에요. 스킬의 싸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읽어보지 않아도 돼. 오장환이 나왔는데 오장환이 나올 때 오장환이 그 광복, 해방의 순간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회주의 자익적인 글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히 우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임용시험에 그게 나오면 그거 출제 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색이라고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문학에서 이념성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거의 안 나와. 유일하게 이념성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20년대 카프 문학만 좀 나와. 근데 얘들은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문제 딱 받아볼 때 저는 안 읽어봤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오장환의 모천 모릅니다. 모르는데 오장환 나오고 박태원 나왔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되죠, 이게요.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거밖에. 이거밖에. 그럼 가장 기본은 뭡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반카프, 반목적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오는 게 당대의 경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좀 더 줄이면 모더니즘까지는 갈 수가 있어. 새로운 양상을,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천병풍경도 가져왔고 소설가 구보일도 가져왔고 오장환의 시도 지금 새로운 스킬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전에 정형률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지금 현대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뭐는 절대 아닌 거예요. 사실주의는 될 수가 없어요. 사실주의는 아닌 거예요. 사실주의는 아니야. 근데 이건 있죠. 상황이나 사실을 보여주긴 했어. 무엇의 관점에서? 세태의 관점에서. 세태를 보여주고 있더라. 정도까지는 쓰셔도 돼. 근데 이거는 사실주의 문학으로서 아니에요. 이미 트렌드가 사실주의는 20년대 트렌드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거를 거부했어요. 반카프니까. 그러니까 사실주의는 그냥 보여주는 경향에서 사실주의가 이렇게 리얼리즘이 나온 이유는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돼, 쉽게. 지금 화내고 있나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리얼주의가 나와.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내가 혜진이를 리얼하게 보여주고 싶어. 문학을 써요. 그렇죠? 그 문학으로 혜진이를 지금 보여주고 싶어. 문학을 써. 그러면 내가 문학으로 아무리 혜진이를 묘사를 잘해도 뭐보다 가짜입니까? 혜진이의 사진보다는 부정확하겠죠. 사실주의는 사실로 가다 보면 문학은 없어져야 돼요. 왜? 사진이 있으면 되니까. 영상만 찍으면 되는 거지. 천만 풍경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거기서 테이프 하나 놓고 비디오로 찍은 다음에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문학의 사실이 나온 이유는 비판하기 위해서예요. 오늘날의 현실이 잘못됐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져온. 그러니까 경향문학에서 신경학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경향은 사실주의고 신경학은 뭐 비판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거죠. 좀 더 강해져. 거기서 더 강해지면 모더니즘이래. 카프까지 가는 거예요. 목적성이 계속 강화돼. 뭐만 커지는 거예요? 현실 사회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학의 목적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문학이 필요가 없어지잖아. 그게 무슨 문학이야. 문학은 본질적인 걸로 가야 돼. 정서를 표현하거나 혹은 표현 양상을 내가 만들어 보거나 구조의 구조성을 띠도록 하는 게. 그게 분리되다 보니까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한 번 더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지나가 버려 이렇게. 40년대가 되고 50년대가 됐어요. 격동의 시대잖아요. 이때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런 문학을 하는 애들이 신선 노름한다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문학자들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나라라고 하면 안 돼.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문학성만 가지고 문학을 할 수 있어. 문학 어떻게 해야 돼? 우리들이 참여해야 돼. 종군 문학, 전후 문학이 연결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계속 그러니까 이때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80년대까지 커지다가 90년대 들어서니까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게 다시 무슨 문학입니까? 개인의 문학으로 바뀌는 거죠. 요즘엔 이게 트렌드잖아요. 선생님도 시를 읽을 때 좀 잔잔한 시가 마음에 들잖아. 소설도 사건이 없어.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을 쓰실 때 이런 부분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단순히 사실주의, 리얼리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위에 거 한번 보시고 밑에 기입형 문제 보면 박태원의 소설인 구보의 일일은 7주차 문제였습니다. 3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흐름이었던 모더니즘과 세태적 특성을 갖는 서사문학이고 뭐 이상의 문학은 따로 보시면 되는 거고 비슷한 거니까 이러한 작품의 특성은 인물 및 사건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획득하기 어렵게 하는 게 목적이야. 뭡니까? 새로운 표현 방식에 관심을 두는 거죠. 이해되죠? 예를 들면 이게 사실주의가 되려면 천변풍경은 잘못된 거잖아요. 왜? 말하는 사람, 눈으로 보는 시점을 누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점원으로 하면 안 되고 당대의 최고의 석학으로 봐야죠. 그래야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어린이로 보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고 일단 실마리를 제공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시고 전공비의 서술형 4번은요.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이거 설명을 어디서 했는데 이걸. 설명을 했는데 자료를 못 찾겠어요.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전 조교 이런 게 없으니까. 물론 조교라고 생각되는 사람 하나 있긴 한데 걔가 뭐 도와주진 않으니까. 설명했는데 이거는 저의 설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건 EBS에서도 수능 특강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 돼요. 한번 보는 거고 가장 큰 특징 근데 비슷한 문제를 하나 모의고사 때도 풀긴 했는데 그때 아마 말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서 아마 김시습 작품으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내용도 김시습에 대한 설명할 때 뭐죠? 이름도 까먹었네. 라면부 유주로 할 때 이생규정전인가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여기서 보면 고전 소설에 삽입된 시의 기능을 지시에 따라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재밌는 게 이번에 지금 고전 문학의 스타일이 뭐냐면 현대 문학의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앞서 1번 처음에 할 때 현대 문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고전 문학이 어떤다고 했어요? 시점은 통용될 수 있지만 말하기에 발화는 혼용될 수가 없잖아요. 명확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현대문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서사와 서정은 엮일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서정은 정서 표현이고 서사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서사는 인지적인 활동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서정은 정서적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작품은 모든 문학적 활동은 장르에 국한되지 않아요. 장르는 이미 결정된 게 아니라 뒤에 구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학은 고전 문학자들이 자기가 시인인지 소설가인지 구분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하지 않았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걸로 보는 거죠. 대표적인 걸로는 이게 두 개가 혼용되는 거는 그렇게 뭐 소설에서 보시면 되고, 혹은 표현 양상 속에서도 서정과 서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게 뭡니까? 판소리예요, 판소리. 판소리. 그렇죠? 판소리, 그렇죠? 근데 판소리에서 원래 판소리는 보통 사설이 쭉 나가다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창을 하잖아. 근데 이 창하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대부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부분 뭡니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려고 할 때. 이야기라고 하는 인지적 활동에서 인물들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 노래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인지적인 활동은 서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춘향이랑 용룡이가 만나가지고 첫날 밤을 보내.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가 엄청 길어. 엄청 길어.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로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따분하죠. 재미가 없죠. 그러면 춘향이가 서로 호감을 갖다가 얘들이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고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을 요약하고 싶어. 뭘로 하는 겁니까? 춘향가 중에 사랑가로 설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죠. 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시라고 하는 서정이 서사로 나오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인지적 활동에서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 자신들의 상황을 요약. 혹은 이걸 지시한다고 봐도 되겠죠. 지시한다고. 그렇죠.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정서 표현이죠. 정서 표현. 인물의 정서 표현. 이 두 개만 쓰면 되는 거죠. 이 두 개만. 그 이와 비슷한 걸 판소리만 봤는데 이게 만약 시험이 변형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장르적 관점에 서사와 서정은 장르니까 장르적 관점에서 서사와 서정이 결합된 장르도 있어요. 우리 문학에서. 뭡니까? 가사예요. 가사. 가사. 가사는 형식상으로는 서정이잖아요. 사음보, 무제한, 연속체. 내용상으로는 서사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는 제가 문제 낸 건 제가 못 찾아가지고 내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 낸 거는 유시분의 조칙문 가지고 냈어요. 제문의 특성상 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서사의 글보다 훨씬 더 감정적일 거니까 정서가 이렇게 출렁거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음악적인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이해되시죠? 지금 잠옵니까? 제가 막 이렇게 혜진이 계속 놀렸어요. 이렇게. 혜진이가 집에 가면서 노래를 불러. 혜진이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잖아요. 정서라고 하는 건 노래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우리가 슬프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임용시험 끝나고 막 노래 엄청 불렀죠? 아니면 말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거 봅니다. 제 정답 분석 보면 11페이지입니다. 산문문학은 이성적 인식을 통해 작가의 지성적 능력을 표현한 문학관례다. 이는 작가의 정서적 인식을 통해 감성적 심상을 표현하는 우문문학과 차이를 보인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서적인 표현, 서정적인 부분이 산문적인 부분에 들어온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서 표현이 하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내용 자체가 쭉 이어질 때는 요약하거나 지시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어. 이해되시죠? 이 하나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다 끝낼게요. 그냥 넘기시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전공 B형 논술형 1번은 볼 필요가 없죠. 이건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뭡니까? 논중의 방식. 크게 보면 비판적 이해와 연결된 거예요. 비판적 이해. 비판적 이해는 2년 전에 장문윤리라는 문제로도 나왔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량진 강사, 대학교 선생님들 혹은 선생님들이 하는 수험생들이 직접 하는 스터디에서도 나오는 세 가지 증거로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뭡니까? 원인과 결과가 타당해야 되는 타당성 맞습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진짜여야 되는 출처를 밝혀야 되는 또 뭐가 있죠? 하나 까먹었네.
예? 한쪽의 의견은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당하게 하는 뭡니까? 공정성이 들어가야 돼. 또 하나 더 들어가면 표현에 적절성이 들어갈 수가 있다. 보신 것 같죠?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 이 내용을 찾는 거죠. 이게 한 3년 전, 4년 전에 이러한 작문윤리가 나오기 전에는 뭘 물어보냐면 다음 중 신뢰성은 무엇인가? 정확성을 설명하라가 나올 건데 이미 그게 나오지 않아요.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그걸 이미 다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인식한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평가하시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가하시오. 그러니까 12페이지 보면 보기에서 보면 이겁니다. 1번 3과 4에 나타난 논증의 문제점을 한 가지씩 지적하고 이유를 밝혀. 이건 제가 할 필요가 없죠. 쌤들이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친절해. 논증의 문제점을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쓰면 타당성, 신뢰성 말을 안 쓸 것 같으니까. 그냥 이 글 자체를 비판할 것 같으니까 잘 썼다 못 썼다가 될 것 같아서 제시된 거죠.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로 찾아보시오. 2번, 3번은 찾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3번 문제 제가 특히 할 게 없더라고. 아니 눈에 딱 보이더라고. 그렇죠? 넘겨보세요. 이런 스타일은 누구나 하는 거야. 누구나.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론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전공서 3번 보면 보기에 보면 신뢰성, 공정성,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그리고 이게 비판적 듣기라는 말로 나왔어. 근데 문제는 신뢰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내용적인 내용을 평가 내용을 2가지 이상 제시해보고 이게 너무 쉬우니까 문제를 하나 더 붙인 거죠. 동료평가의 효용을 발표자와 평가자 측면에서 각각 밝히시고 나왔어. 그럼 나와 있는 제시된 텍스트를 읽어본 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가 준 것 속에서 이를 비판해 보시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찾아보는 습관을. 그렇죠? 넘기시고 이거 넘길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제가 접근을 좀 달리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다 쉬우니까. 백석의 시거나 백석은 뭡니까? 30년대 황폐해야 된 조국을 고향으로 설정을 해서 과거의 내용을 조국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는 건 맞는 거고. 이광수의 무정은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제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 없죠. 다 우리가 이광수만큼은 다 알잖아요. 제 수업 들으셨으면 작가론도 들으셨나요? 제 거 안 들었죠, 작가론. 작가론에서도 이광수를 한번 잡았었고 10년대 대표적인 작가로 최남선과 이광수 잡히는 거고 유몽인의 어우야담은 제가 항상 이거 좀 자랑하잖아요. 어우야담을 제가 해석을 하느라고 좀 죽었다고 예전에. 요즘에 해석본이 나왔거든요. 어우야담은 사실은 이건 뭡니까? 설화집이죠. 설화집. 설화집. 1700년대 설화집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내용이 구비문학인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항상 말하는 고전문학은 오늘날의 문학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 설화에서부터 따오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모티프나 구조, 아비찾기 모티프, 3대 기적 구성,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영웅 구조 이런 게 다 원래부터 있던 거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유몽인의 어우야담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어우야담이 무슨 소설이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어우야담이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렇죠? 이와 관련 작품을 찾아보셔도 되고 못 찾아도 돼요. 못 찾아도 되는데 아마 보니까 애정적인 문제인데 거기에서 영웅적인 모티프가 들어온 내용인 것 같아. 읽어보니까. 그렇죠? 그럼 현실에 대한 극복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영웅적인 면이 전쟁에서의 군단만이 영웅이 아니라 숙향이도 영웅이고 춘향이도 영웅이니까. 제 수업 때 했던 여성 영웅의 유형에서 아마 이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제가 들었던 논문 있잖아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때 내용으로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맞출 필요가 없어. 근데 이런 고민이 있죠. 이런 작품이 나올 때 문제를 제가 다르게 접근했는데 이겁니다. 보기를 보시면 가에서 다해서 가에부터 다해서 가 다해서 홍도 영체 나가 처한 상황의 공통점을 파악한 다음에 상황을 보여주고 이 상황에 대한 무엇? 현실 대응 방식을 찾아보시오. 이건 사실 사실적 읽기죠. 이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죠. 쌤들이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 다양한 인물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활동을 갖는 교육적 의의를 쓰시오. 교육적 의의를 쓰는 거. 이게 어려운 문제겠죠, 당연히. 교육적 의의를 찾는 게 어려우니까. 그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각각의 상황이 세 상황이 있어. 어떤 힘든 상황이 있겠지. 시대가 다른 상황이 있는 건데 이 상황을 찾아본 다음에 이걸 너희들이 문학교육으로 끌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봐. 왜? 시조만 해도 6,000개, 가사도 6,000개. 물론 향가는 25개밖에 없지만 그렇죠. 수많은 작품들 중에 몇몇 작품을 선택해서 교육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거쳤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이에 대한 답이 제 문제 속에 답이 있어. 여기 보시면 전공 1번입니다. 보세요. 다음은 작품에 그려진 타인의 삶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모색하기 위해 교사가 학습자들이 제공한 작품이다. 답이 이거예요. 타인의 삶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성취 기준이에요. 교육과정에서. 문학2의 성취 기준인 거예요. 성취 기준이 뭡니까? 이러한 교육적 의의를 바탕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새로운 내용을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취 기준을 가지고 성취 기준. 이거 좀 줄이면 그냥 선생님들이 볼 때는 편하게 그냥 학습 목표로 마셔도 돼. 학습 목표를 찾아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역으로. 원래 수업 교육을 내용 하다 보면 성취 기준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내용을 지금 만들어 가는 건데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치환하게 시키는 거죠. 작품을 보여주고 활동을 보여준 다음에 이 활동을 바탕으로 학습 목표나 성취 기준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1번의 문제는 뭡니까? 학습 활동이에요. 교과서로 보면. 아마 제가 확인 안 했지만 이 지금 나와 있는 타인의 삶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는 성취 기준에 나오는 학습 활동을 찾으면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뭘로 확인되냐면 제가 만든 문제로 확인이 되죠. 어떻게?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치환되는 거니까 저는 문제가 지금 달라지는 겁니다. 답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걸 너희들이 찾아보라고 나오는 거죠. 보면 타인의 삶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모색하기 찾아봐. 1번 봅니다. 1번 보면 넥타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거 뭡니까? 이건 사실적인 이해죠. 찾아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거 지금 안수길의 제3인간형인데 뭡니까? 부자 사업가로 변신한 조은. 그렇죠? 문학가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현실사계에서 간호장교로 가는 누굽니까? 미. 문학가의 꿈을 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문학교사로 살고 있는 서기의 새 인간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나와는 세 명의 인간형의 모습을 찾는 문제가 여기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현실 대응 방식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제3인간형의 주제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렇죠? 이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교육적 의의와 연결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타인의 삶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모색하기 위해. 이해되죠?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제가 이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았어. 뭐냐면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3인간형으로만 따지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한국전쟁 이후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책이 혼란기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안수일이 제3인간형을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당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같죠? 얼핏 보면 예를 들어 앞에 보면 백석이 다의 작품을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1930년대 때의 조선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맞는 것 같죠? 이광수가 무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야? 1910년대 혹은 개화기 때의 조선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맞는 것 같죠? 유몽이는 조선 후기 때 양난 이후에 조선사회의 모습을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끌어온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내용을 어떠어떠한 문학 작품이 있을 때 이 작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하나긴 하는데 우리 문학의 성취 중에 하나긴 하는데 당대의 모습을 확인하는 걸로 그친다면 우리 문학은 B급이에요. 왜 B급일까? 역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픽션을 가지고 이걸 추론해내는 활동을 하는 건데 역사는 역사서를 가지고 해. 문학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문학은 B급밖에 안 되는 거야. 문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뭐냐?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거고 이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근데 이를 독자가 읽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는 변하지만 인간의 모습은 비슷해.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소설 속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의 행위를 보면서 내가 오늘날 사회에서 다른 사회지만 오늘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바람직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모색하는 걸로 가셔야지 당대의 모습을 확인시켜준다, 보여준다. 답이 아닌 거예요. 반만 맞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우면 제가 그때 제3인간형을 했던 다음 주에 이게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모의고사 때 다음 주인가 전주에 다음 주 같은 뭘로 만들었었냐면 뭡니까 그거 껍빛단리 이거 누구 거죠? 정광용의 껍빛단리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럼 이때의 모습은 일제시대 때부터 미군정까지 일제에 붙었다가 그렇죠? 어디에 붙었지? 그 다음에 소련에 붙었다가 미군에 붙은 기회주의적인 인물의 모습을 통해 당대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야 돼. 우리가 지켜야 돼. 삶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끌어오는 거죠. 이게 고차원으로 간다면. 아이들에게는 사실적 읽기를 가르친다면 어떠어떠한 뭐 종족, 어떠어떠한 상황 속에서 행위를 했느냐를 보는 거 하나. 두 번째, 그 행위를 통해서 이인국 박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무엇을 찾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 비판을 통해서 나의 내면화를 시키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추론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내가 내면화시키는 거 문학에서. 이게 문학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답을 구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왜? 사실적인 이해가 문학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왜? 문학은 사실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을 최대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되시죠?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1시간 넘었죠 지금. 지금 집에 가고 싶죠? 안 돼. 볼게요. 이제 이게 진짜입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국교론과 문학교육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를 보면 국교론을 공부할 때 이거는 제 수업을 안 들어도 돼. 쌤들이 학원을 안 다녀도 돼. 어차피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공부할 때 어려운 점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어떤 게 존재하냐면 이 국교론 같은 경우에 뭡니까? 시험에 나올 이론을 알지 못해. 이론을 알지 못해요. 이 이론이 근데 다 제시되어 있어요. 어디에 제시되어 있냐면 공부 해설서나 이론서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교론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해설서만 달달 읽어. 혹은 해설서를 얼마나 누가 더 요약을 잘하느냐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여. 혹은 제 수업 때 저한테 요청을 많이 해요. 자료를. 제가 막 퍼주니까. 제가 원래 별명이 대길이었거든요. 대길이. 그냥 주니까. 뭘 하냐면 해설서 구멍 뚫어진 것 좀 주세요. 그래요. 왜? 구멍 뚫은 걸 하면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긴 하는데 이론만 안다고 해서 시험이 절대 안 풀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적용해야 돼요. 적용. 근데 문제는 이때 적용이 실제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로는 잡히지 않아요. 왜? 교과서는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말하기 불안에 대한 설명해봐라. 다음 중 말의 상황만 나오는 거지 그걸 체계화시키지 않아. 이게 체계화가 가장 잘 되는 게 뭐냐면 작년부터 언어 영역이 수능에서 언어 영역이 수능에서 뭘로 바뀝니까? 국어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들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고딩이라는 말 쓰면 안 되죠. 고등학생들한테 말하기 불안을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걔들이 쓰기용구식 할 필요가 없죠.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들이 뭐가 나오냐면 어떠한 케이스, 텍스트의 유형을 제시해 준 다음에 이 유형을 분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분석하는 문제들이. 근데 이 내용은 뭐가 없어. 이론은 보이지 않아.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이 두 개를 엮어야 돼요. 사실 이거 제 비법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론과 우리가 해설서를 가지고 봤던 이론과 EBS나 혹은 어떤 문제들, 고등학교 문제들에서 나오는 텍스트의 유형을 가지고 이를 엮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엮어봐.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혹은 과외가 학원에서 선생님 하시잖아요. 지금 선생님들도. 애들 이런 말을 해. 선생님, 화법 작문은, 화작독은 이론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도 한대. 유명한 수능 강사들이. 근데 우리는 그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화법 이론이 없습니까? 화법 이론이 없으면 선생님들은 지금 다 바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국교로는 머리를 싸매거나 오늘 같은 토요일 날 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 왜 힘든 거예요?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론 때문에 미치는데 고등학생들은 이론이 필요도 없어도 풀린대. 근데 반대로 우리는 뭐가 없어? 케이스가 없어요. 케이스 유형이. 얘들은 뭐가 없어? 이론이 없어. 두 개를 엮으세요. 이론은 해서서나 이론서에서. 교과서 아니고 뭐죠? 텍스트 유형은 EBS나 어떠한 문제집에서 엮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엮은 다음에 이론 등을 계속적으로 변형시켜야 돼. 이론이 그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변형시켜야 돼. 이게 하나입니다. 변형시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들의 이론들을 계속적으로 체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체계화. 이 두 개를 체계화시켜서 이거를 연계시켜야 돼요. 연계시켜야 됩니다.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국어교육 전공자가 아니에요. 제가 올해 4년째 가르치는데 국어교육 전공하지 않았어요. 너무 어렵더라고. 국어교육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도 솔직히 대충 배우니까. 운은 좋았습니다. 좋은 선생님 제가 만났는데 학부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그러고 만났는데도 어려웠어. 어렵다 보니까 제가 혼자 하니까 전 또 당신은 학원 강의나 인강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았어요. 이론서만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어 그냥. 컴퓨터도 잘 못하니까 손으로 써가면서 노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론 등이 체계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나왔어요. 그럼 제 노트에 그냥 이론들이 줄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 개들이 서로 연결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 상향시처럼. 각각 이론 등을 묶어보는 거예요. 서로 묶어봐. 다르면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을 보니까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기본적 이론이 120개야. 있다 보면. 근데 120개인데 제가 가르칠 때는 몇 개가 가르치니까 60개를 가르쳐. 근데 60개를 버리는 게 아니라 60개를 묶어. 근데 제가 어떨 때 보면 마지막 시험 때 보면 이거를 60개를 다시 몇 개로 묶습니까? 20개로 묶어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크게 가면 궁극적으로는 화독자가 몇 개로 형성되는 거예요? 3개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행동주의, 인지주의, 사회구성주의인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이 오늘 이론으로 볼 때 상향식, 말 안 나왔죠? 상향식이란 말 안 나왔죠? 그게 행동주의잖아요. 상호작용식이 인지주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볼 때 DRTA가 나왔어. 다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이론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국교로는. 근데 국교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제가 가르치는 부분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케이스를 많이 가르쳐줘도 그 케이스가 똑같이 안 나와요. 마치 무엇처럼 우리들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을 독서를 가르칠 때 과학 인문에서 제가 칸트를 계속 가르친다고 해서 칸트가 나올 리도 없고 칸트가 나와도 내가 가르친 부분에서 나올 확률이 없죠. 이해되죠? 이거 뭐 스키마로 따지면 형식 스키마, 내용 스키마 볼 수 있겠지만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론을 가지고 이걸 많이 봐야 돼. 혼자 보기 힘드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보세요. 케이스는 많아요. 제가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문제였거든요. 저도 문제 위주로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 위주로 할 때 텍스트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 2년 전에 제가 쳤어요. 만들었어 제가 막 작가야, 필자야. 어떨 때 기행문도 써보고 뭡니까? 사실적인 설득하는 글쓰기도 막 써봤어. 수필도 써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저작권에만 안 걸리면 되니까. 하나 하고 문학교육은요. 선생님들이 똑같은 고민하는데 문학교육의 고민은 이겁니다. 작품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작품에 대한 고민을 안 해. 작품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어디 나왔냐? 작품은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자습서에 나왔잖아요. 자습서에. 혹은 어떠한 문제집에 나와 있잖아요. 다. 그렇죠? 어떤 강사의 책만 봐도 다 있어요. 이게 고민이 안 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다 못 봐서 걱정이야.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작품을 감싸고 있는 뭐가 겁나는 거예요. 이제 이론들이 겁나요. 그렇죠? 근데 이 이론을 애워서 겁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을 내가 어떻게 할까 봐. 적용을 못 시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이론은 내가 그래도 알 것 같아. 이론을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이 이론을 내가 알고 있는 작품에도 적용을 못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 거야. 그렇죠? 오늘 보면 산유화 같은 경우에 이 중에 산유화 처음 보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산유화가 운율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순환, 피 내진에 누구나 읽을 수 있어. 근데 그걸 연결시킬 수가 없었잖아요. 시험 문제를 볼 때.
이해되시죠? 이 관점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있습니다. 이 적용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봐. 쭉 찾아보다 보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EBS 같은 어떠한 문제집에서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반대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뭐기 때문에 수능 문제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 유형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적인 내용밖에 안 나와. 사실적인 내용. 이해되죠? 근데 그건 임용시험에 나오지 않거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품을 이론을 가지고 적용시켜야 되는 게 여기 교육적인 부분도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교과서의 학습활동이에요. 학습활동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우리들이 공부하는 기입형 문제들 혹은 서술형 문제와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너가 장담할 수 있느냐? 오늘 제가 풀었던 마지막 문제 보시면 성취기준과 답이 성취기준이잖아 이미. 그럼 그걸 읽었으면 이해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다시 본론 들어가서 작품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작품에 대한 고민을 어디서 끌어오면 되냐면 이거에 차가 나는 거예요. 제가 3월 달에 스터디를 구성하자고 할 때 수능을 보자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수능에 들어가는 애들면 9월 달부터 선생님이 사라졌어. 내 학부생인데 갑자기 시간 강사가 오거나 그걸 휴강을 한대. 그럼 선생님이 뭐 하는 겁니까? 뭐 바람 나서 도망간 겁니까? 아니에요. 출제 들어간 거예요. 출제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야. 수능이거나 임용이거나. 제가 기행 강사가 시험에 나온다고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쉬는 시간 때마다 그랬잖아요. 공부하라고. 그것도 찍었어. 조선 전기 기행 강사 한번 공부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이 사라졌대. 정말로 사라졌다고 제가 제보를 듣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당황했어. 수능 시험에 들어가신 것 같아. 수능 시험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 기행 가사의 문제들이. 그럼 제가 이랬거든. 그러면 유배 가사나 그랬죠? 가사는 나올 건데 유배 가사는 다른 가사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수능도 기행이래. 여기도 기행가는 좀 그러니까. 근데 올해 무슨 가사가 나왔는지 살펴보세요. 한번. 시간 나신 분들은.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출제자들이 중요한 거니까. 임용시험에서 중요한 건 중요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저는 백석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제가 혹시나 우연히 만약에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임용이나 수능의 기출 강사가 된다면 출제 강사가 된다면 제가 현대시 파트를 맡은다면 제가 뭘 내겠습니까? 백석 낼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전공을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고민이죠. 내가 내고 싶은 거 하나, 교육적으로, 교육사상으로 중요한 거 하나. 근데 대부분 내가 내고 싶은 거 내요, 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수능 출제자와 가장 유사한 게 임용 출제란 말이에요. 작년에 수능이면 올해 임용 왔다 갔다 하니까. 예를 들면 대표 이진호 선생님은 왔다 갔다 다 하잖아요. 문법 선생님은. 그냥 변별적 자질 이런 거 나오면 다 그분이 내신 거잖아요. 의문론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이해되시죠? 뭐 밥, 값 이런 거 나오면 다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글씨 이래 되지? 수능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반드시 읽어야 돼. 게다가 수능이 예전에 언어 영역일 때는 모토가 이거였잖아요. 알려진 작가의 알려지지 않는 작품이 나왔죠. 기억나시죠? 선생님 공부하실 때 그렇게 말했죠?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왜? 언어에서 국어가 되다 보니까 국어 지식이 나와.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이 나와. 다만 예외가 있어요.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이 나오면 평가를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에 위배가 돼. 뭡니까? 아이들의 스키마가 발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이 나오되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건 공식적인 거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수능을 보시되 이 작품 속에 나와 있는 파트를 공부하면 안 되고 수능에 있는 작품의 전체를 보셔야 돼. 그렇죠? 게다가 임용시험은 작품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백석이나 박태훈이 나왔지만 그 작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거나 그때를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의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문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 이거는 선생님들이 보는 이론서에 안 나와요. 제가 1월 달만 되면 반드시 읽으라고 하는 게 2권, 3권이잖아요. 통사, 권영민, 김윤식 3권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런 건 안 나와. 그게 시험에 나오면 문제가 크니 너무 알려진 것들이니까. 디테일한 건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공부하면 국교로 문학교육 틀릴 게 없어요. 틀릴 게 없어요. 이것만 하고 제가 문제를 만들 때 이게 한 번만 더
궁극적인 목적이 선생님과 저는 사업적 성공이 이거 사업으로 볼 때 저의 사업 성공은 선생님들은 지금 저희 고객이니까 제가 시험을 이거 공개를 안 해야죠. 원래 비법을 제가 맛집 사장님처럼 그렇잖아요. 미혼이나 다시를 넣어도 제가 비법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입장을 바꾸면 선생님들이 저랑 동기거나 선배거나 후배이기 때문에 공부법을 제대로 알고 있을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제가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말해주는 이유는 저한테만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선생님들이 합격을 해야 임용시험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좋은 애들의 수준이 들어올 거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러한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때 문제는 가장 본론이에요. 뭡니까? 우리의 기출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근데 이 기출문제를 다시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용적인 면이 있어. 내용적인 면. 형식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정이는 문학을 못하는데 민정이가 문학을 못하는 이유는 두 개, 물론 복합이겠지만 하나는 뭐냐면 내용 자체를 몰라. 임용 수준의 내용을 몰라. 두 번째는 내용은 아는데 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경우 있죠. 이 두 개가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겁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무엇으로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냐면 예전 기출들. 예전 기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언제 걸로 봅니까? 09년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08년 이전으로. 주관식 시절 걸로 가서 내용만 보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올해도. 형식적인 부분은 최신으로 가는 거예요. 최신으로. 문법을 하나? 내용은 역행으로 가야 되고 형식은 순행으로 오셔야 돼. 이해되시죠? 하나만 자랑하면 제가 되게 자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하나만 자랑하면 시험을 보고 나올 때 제 수업을 들었던 애들이 놀랬대. 진짜예요. 놀랬대요. 근데 내용이 맞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상징 같은 거, 상징이나 상호작용은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 놀란 게 떠나서 문제 유형이 비슷했대요. 문제 유형이. 이건 제 인강 선생님이나 지강 선생님 다 그 말을 했어요. 문제 유형이 너무 똑같았다. 근데 정말 부끄럽게 제가 작년 문제를 올해 한 문제도 쓰지를 못했거든요. 작년에 모의고사 문제를.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 올해 유형과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처음으로 유형이 바뀌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유형을 만들었어. 전 되게 잘 만든 줄 알았는데 올해 보니까 부끄러워서 한 문제도 못 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유형을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들었겠어요? 작년 기출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어느 정도로 가지고 왔냐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핵심어만 빼고 제가 핵심을 따로 넣어서 문제를 만들었어. 뭐뭐 하고 뭐뭐 서술하시 이런 것까지 똑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적중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기를 제가 따와가지고 보기에서 중요한 어들만 내가 빼고 다른 걸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죠. 다음 주 오늘 보면 백석의 문제가 나오고 박토현의 문제 나오고 1930년대 소설 경향을 쓰시오 이런 나왔잖아요. 이걸 바꿔. 어떻게? 김소울이나 한용운을 넣고 혹은 누굽니까? 누구이지? 20년대 유명하네. 뭡니까 그거? 인력거꾼 김천지 나오는 거? 이리 뭐지게? 누구요? 아 현진건이지. 현진건과 김동인. 그럼 김동인과 염상섭의 작품을 보여준 다음에 20년대 산문문학의 경향을 수시하면 내용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져요? 작품이 달라지니까 답도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똑같은 30년대여도 박태원 걸 넣는 게 아니라 김유정 걸 넣어버려. 김유정과 최만식을 넣어버리면 내용이 또 달라지죠.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 유형은 최신 걸로. 이론은 과거 걸로. 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나올 확률은 높아지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모의고사를 만드는 비법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작년에도 설명을 했어요. 제가 설명회는 세 번째 설명인데 작년에는 눈이 엄청 왔어요. 제가 올 때. 근데 수는 비슷했는데 눈이 너무 와가지고 정말 오기 싫었어요. 제가. 설명회를 째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고 났다 그럴까? 하고 갔어요. 정말. 일산에서부터 오니까. 근데 오늘은 오니까 제가 오히려 걱정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명도 안 오겠다 이 생각했는데 오셔서 조금이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움 되시고요. 임용시험이 되게 쉽습니다. 시험 자체가. 되게 쉬운데 저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올해 시험을 보고 저한테 문제가 어려웠다거나 답을 쓰지 못했다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었어요. 제 수업 들은 사람들 중에. 근데 사실 저는 어려웠습니다.
저랑 카톡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계속 습관적으로 말했던 게 답을 모르겠어요. 답을. 우스갯소리로 다른 강사들 거 기출 문제 한번 그 해설자 한번 봐야겠다 정도로. 왜 그러냐면 알면 알수록 답이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호함을 극복하는 건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절대 공부하실 때 고등학교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미 답이 정해졌다거나 혹은 이론서에 다 나와 있는 것만 공부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정무문을 보니까 누구나 돌은 주먹으로 깰 수 있대요. 그렇겠죠? 돌을 깨보면 쉬워. 주먹을 돌처럼 달려나면 되니까. 근데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은 주먹으로 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나뭇잎이 우리의 임용시험이고요. 교육 현장이에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건 공부하시면서 기본기만 쌓으셔야 될 겁니다. 임용시험은 꼼수가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적중이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해 적중했다고 해서 내년에 적중하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적중을 하는 법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 정리해 나가고 임용시험을 절대 나열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임용시험을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연계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에 저한테 혼나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면 임용시험 합격하실 겁니다. 5시 반이니까요. 6시 반부터 무한도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무한도전 재밌게 보시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